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6절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에 입각해 자기를 알리는 주의 세계의 세계 부합성, 이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존재자들은 세계 안에 있고요. 세계 안에 있는 안에서는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반영을 여기서는 부합성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단락에서 이 절에서 하이데거는 세 가지의 현상에 의해서 존재자가 주의 세계를 알린다라고 말하는데요. 첫째는 현저성, 둘째는 집요성, 셋째는 저항성이라는 이 세 현상에 의해서 알린다는 것이에요. 현저성이라는 것은 용제자는 현저하지 않게 존재하는데, 현저성을 갖고 출현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용제자가 망가져 있거나 용제자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거나, 그럴 때 우리는 용제자가 다른 때와는 달리 현저하게 자기를 드러낸다는 그 점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제자가 필요한데 필요한 자리에 있지 않고 없을 때 그 필요성이 절박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용제자가 집요하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셋째는 용제자가 작업을 방해하는 식으로 저항을 할 때,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고 현저하지 않던 것이 이제는 눈에 띄고 현저하며 자기를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알려지느냐 하면, 이 용제자가 속해 있던 쓸모 전체성이 알려진다는 것이에요. 이 쓸모 전체성은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쓸모 전체성을 지닌 존재자는 세계를 반영하고 세계에 부합하면서 세계를 알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서는 97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는 스스로 하나의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세계는 이러한 존재자를 규정하는데, 이러한 존재자가 단지 세계가 주어져 있는 한도에서만 만나질 수 있고, 또 발견된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식으로 그리한다. 그러나 어떻게 세계가 주어져 있는가? 만약 현 존재가 존재자적으로 세계 내 존재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그의 존재에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자신의 자기에 대한 하나의 존재 이해력이, 비록 이 존재 이해력이 제 아무리 무규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속해 있다면, 현 존재는 역시 세계에 대한 하나 이해력도, 곧 과연 명확한 존재론적 통찰들을 결여하고 또 결여할 수 있는 존재론에 앞선 하나의 이해력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거 존재자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면 존재자의 존재 이해는 동시에 존재자가 반영하는 세계의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세계 내 존재에 대해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와 더불어, 다시 말해 이 존재자의 세계 내부성과 더불어 세계 같은 것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가. 이러한 현상이 현상학의 앞선 시선 속으로 들어오고, 현상학적 탐구의 앞선 일상적인 시선 속으로 들어오고, 그 현상은 하나의 주제적인
존재론적 해석을 요구함 없이 이미 언제나 하나의 그런 시선 속에서 있지 않는가. 현 존재 자신이 용재적인 도구에 배려하면서 몰두함의 주변 속에서 하나의 존재 가능성을 갖고 있고, 이 존재 가능성 속에서는 배려된 세계 내부적 존재자와 더불어 이것의 세계성이 즉 존재자가 반영하는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현 존재에게 번쩍거리는가. 예, 수사학적 의문들인데 다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하이데거가 번쩍거린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이프로이텐이라는 말을 썼는데, 존재자에 입각해서 그 세계가 현 존재에게 번쩍거리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 존재의 그러한 존재 가능성들이 배려하는 교섭의 내부에서 제시될 수 있다면, 그렇게 번쩍거리는 현상을 추적해서 그 현상을 이를테면 세우고, 그 현상 속에서 자기에 입각해 자기를 나타내는 구조들로 몰아가는 시도를 할 하나의 길이 열려진다. 예, 자기에 입각해라는 말은 안지히라는 말이고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칸트가 딩안지히라고 해서 그 에어샤이농 즉 현상에 대비되는 것으로 딩안지히 물 자체라는 걸 내세웠어요. 통상 물 자체라고 번역되지만 더 의미를 안지히의 의미를 부각시키면 자기 입각한 사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입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칸트에게서는 인간의 지성범주와 감성 형식에 매개되지 않은 채로의 이 사물을 가리켜서 딩안지히라고 한 것인데요. 하이데거는 다른 관점에서 즉 인식론적 고찰의 시각에서 벗어난 채로 순전히 세계에 의거해서 자기를 나타나는 존재자를 자기에 입각한 존재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내 존재의 일상성에는 배려의 양상들이 속하고, 이러한 양상들은 배려된 존재자를 만나지게 하는데, 그때 세계 내부적인 것이 거세히 세계 부합성에 출현하는 식으로 그리한다. 존재자를 만나지게 하면서 이 존재자에서부터 존재자가 부합하고 있는 세계도 출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용재적인 존재자는 배려 속에서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곧 그것의 특정한 사용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만나질 수 있다. 작업 도구는 손상된 것으로 명확히 제시되고, 재료는 부적합한 것으로 명확히 제시된다. 예, 손상된 작업 도구는 용재성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질 수 있겠네요. 작업 도구이니까 용재자예요. 근데 손상되었어요. 그러면 용재성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용재성을 상실한 용재자 이것이 문제인데, 그런 용재성을 상실한 용재자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도구는 여기서 어쨌거나 용재적으로 존재한다. 사용 불가능성을 발견하는 무엇은 그러나 성질들을 바라보면서 확인함이 아니라 사용하는 교섭의 둘러봄이다. 사용 불가능성의 그러한 발견함 속에서 도구가 현저하게 눈에 띄게 된다. 아우프펠트라고 했어요. 현저해짐 아우프팔렌은 용재적인 도구를 하나의 어떤 비용재성 속에서 내준다. 손상되었으니까요. 이 점 속에는 그러나 다음이 놓여있다. 사용 불가능한 것이 단지 거기에 놓여있다. 쓸모와 무관하게 단지 거기에 놓여있다. 그것은 도구 사물로 자기를 나타내는데
이 도구 사물은 그러저러한 것처럼 보이고 또 자신의 용제성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서 부단히 역시 전제적으로도 존재했던 것이다. 예, 작업도구라는 점에서는 용제성을 지니고 있고 손상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전제성을 갖고 있는 것이네요. 순수한 전제성은 도구에 입각해 자기를 알리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배려되는 것이, 다시 말해 수리 속에 처해 있는 것의 용제성 속으로 자기를 끌어당긴다. 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휘쭈릭지인.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자가 자기에서 전제성을 내보이지만,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용제자인 한에서 이 전제성을 용제성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끌어당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상된 작업 도구에서 우리는 전제자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용제자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용 불가능한 것의 이러한 전제성은 아직은 단적으로 각종의 용제성을 결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전제적인 도구는 아직은 하나의 단지 어딘가에서 등장하기만 하는 사물이 아니다. 예, 쓸모를 지닌 작업 도구였기 때문에 전제적인 사물처럼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 도구의 손상은 아직은 하나의 단순한 사물 변경이 아니고 곧 하나의 전제자에 입각한 성질들이 다만 등장하기만 하는 도구의 사물로의 변화가 아니다. 도구가 사물로 변화한 것이 아니다. 배려하는 교섭은 그러나 각기 용지적인 것들이 내부에서 단지 사용 불가하는 것에만 부딪히지 않고, 그 교섭은 역시 결여되는 그런 것도 곧 단지 다루기 쉽지 않을 뿐이 아니라 여하튼 손 가까이 있지 않는 것도 발견한다. 부재하는 것이네요. 있지 않는 것이에요. 작업장에 있지 않는 그런 작업도구. 이런 유형의 없음을 알아차린 피어미스는 다시금 하나의 비용제적인 것의 발견으로서 작업도구니까 용제자인데 작업장이 있지 않으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비용제적인 것이네요. 이것의 발견으로서 용제자를 하나의 단지 어떤 전제적으로만 존재함 속에서 발견한다. 용제자는 비용제적인 것의 알아차림 속에서 집요성의 양상 속으로 온다. 없음을 깨달았는데 없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그것이 집요하게 마음속에 파고든다는 것이네요. Aufdringlichkeit라고 했어요. 더욱 절실하게 결여되는 것이 사용되면 될수록 또는 사용되어야 하면 될수록 곧 더욱 본래적으로 결여되는 것이 그것의 비용제성 속에서 만나지면 질수록 그만큼 더 그 용제자는 집요하게 되는데 더욱이 그것이 용제성의 성격을 상실한 듯이 보이는 식으로 그리한다. 그 용제자는 단지 전제적이기만 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는 단지 전제적이기만 한 것은 결여된 것 없이는 어디로부터 데려와질 수 없는 것이다.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폰 데 스텔레 게브라흐트. 이게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하이데거가 2번 정도 이 책 속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폰 데 스텔레 콤트, 코멘이라는 동사를 쓰고 여기서는 브라우헨, 브링엔이고요. 브링엔의 과거분사로 게브라흐트를 썼는데요. 의역할 수밖에 없어요. 적합한 번역어가 없어서. 이렇게 결여된 것이 없으면 이 용제자이면서 전제적인 것, 그것이 생겨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당황한 채로 그 앞에 서 있으면 배려의 불완전한 양상으로서 하나의 용제자의 단지 전제적으로만 있음을 발견한다. 배려되는 세계와의 교섭 속에서 비용제적인 것은 단지 사용 불가능한 것이나
단적으로 결여된 것이란 의미에서만 만나질 수 있지 않고 바로 결여되지도 않고 사용 불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배려의 길을 막아서는 비용제적인 것으로 만나질 수 있다. 첫 번째 것은 손상되어서 현저한 것, 두 번째 것은 결여되어서 집요한 것, 지금 세 번째 것은 방해되어서 저항적인 것, 이 세 번째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려의 길을 막아서는 비용제적인 곳으로 만나질 수 있다. 배려가 그것을 위한 어떠한 시간도 갖지 못해 그리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은 여기 즉 배려된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 혹은 처리되지 않은 것의 방식으로 비용제적인 것이다. 이러한 비용제적인 것은 방해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또 미리 배려되는 것의 저항성을 볼 수 있게 만든다. Aufgeschicktheit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러한 정성과 더불어 새로운 방식으로 용제자의 전제성이 언제나 여전히 앞에 놓여 있으면서 처리됨을 요구하는 것의 존재로 통고된다. 현저성, 집요성, 저항성이라는 양상들은 용제자에 입각해서 전제성의 성격을 출현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용제자인데 용제자에서 전제성이 출현하게 하는 현상이 이 용제자의 현저성, 평소에는 현저하지 않다가 손상되었을 때는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집요성, 있을 자리에 없고 부재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저항성, 작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성의 측면에서 저항성이라는 현상을 갖고 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나 용제자는 아직은 다만 전제자로만 고찰되거나 멍하니 바라보아지지 않고 자기를 통제하는 전제성이 여전히 도구의 용제성 속에 구속된 채로 있다. 전제성이 용제성 속에 구속된 채로 있다. 위에서 자기를 끌어당긴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전제성이 끌어당겨져요. 용제성 속으로 용제자의 그것을 구속된 채로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도구는 아직은 자신을 덮어 감추어진 단순한 사물들로 되게 하지는 않는다. 도구는 사람들이 밀쳐버리고 싶어한다는 의미에서의 쓸데없는 것이 된다. 쓸데없는 것도 조이그라고 한대요. 도구도 조이그인데, 그러니까 도구로서의 조이그가 쓸데없는 것으로 조이그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밀쳐냄의 경향 속에서 용제자는 언제나 여전히 용제적인 것으로 자신의 꾸준한 전제성 속에서 자기를 나타낸다. 그러나 용제자의 변형된 만남에 대한 곧 그 속에서 용제자의 전제성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만남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세계현상의 해명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역시 이러한 변형의 분석과 더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계 내부적인 것의 존재 옆에 서 있고 우리는 아직은 세계 현상에 더욱 가깝게 와 있지 않다. 그 현상이 아직은 파악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현상을 시선 속으로 데려올 가능성 속으로 우리를 데려왔다. 현저성, 집요성, 저항성 속에서 용제자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용제성을 상실한다. 이러한 용제성은 그러나 스스로 용제자와의 교섭 속에서 비록 비주제적으로 그럴지라도 이해되어 있다. 그 용제성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사용 불가능한 것, 즉 손상된 것, 부재하는 것, 저항하는 것의 현저성 속에서 그 용제성은 이를테면 작별을 고한다. 바로 그때 용제성이 다시 한번 자기를 나타내고 바로 여기서 용제자의 세계부합성도 자기를 나타낸다. 손상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쓸모를 상실했다는 것이고 쓸모는 다른 용제자에 대한 쓸모잖아요. 망치는 못에 대해서의 쓸모예요. 그러면 망치의 쓸모는 못을 생각나게 하고 또 못은 판자를 생각나게 하고 판자는 벽을, 벽은 집을, 집은 현존지의 숙박을 생각나게 해서 그
손상된 망치 자체가 도구들의 연관을, 또 도구들이 각자 지닌 쓸모, 전체성, 즉 쓸모 연관을 드러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쓸모 연관은 지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망치는 못은 판자를 지시하고 판자는 벽을 지시해요. 이런 식으로 이 지시관계들의 전체를 지시전체성 또는 지시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상되거나 부재하거나 저항하는, 방해하는 망치가 쓸모연관, 지시연관을 드러나게 하는데, 바로 쓸모연관, 지시연관이 세 개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이야기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도구로서의 용제자의 존재의 구조는 지시들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가장 가까운 사물들의 독특하고 자명한 자기의 입각함은 그 사물들을 사용하면서도 그때 그것들을 명시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배려 속에서 만나지는데, 그 배려는 사회 불가능한 것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도구가 사용 불가능하다는 점, 그 속에는 다음이 놓여 있다. 그것을 위함애로에 하기 위함의 구성적 지시가 방해되어 있다. 못을 받기 위함은 판자를 고정하기 위함을 지시하고 있죠. 망치질을 하기 위함은 못을 받기 위함은 판자를 고정하기 위함은 벽을 세우기 위함은 집을 건축하기 위함, 집의 건축하기 위함은 현존자의 숙박을 위함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 하기 위함의 연관이 있는데, 이 연관이 곧 지시 연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도구의 사용 불가능성 속에는 이런 구성적 지시의 방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들 자체는 고찰되지 않고, 명시적으로 고찰되지 않고, 지시들 아래에 배려하면서 자기를 세움 속에서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배려가 지시들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려 속에 지시들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네요. 지시 하나의 방해 속에서, 곧 무엇을 위한 사용 불가능성 속에서, 그러나 지시가 명시적으로 된다. 그래요. 그렇죠. 손상된 망치는 못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역시 지금에도 그것은 아직은 존재론적 구조로서 명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존재자적으로 둘러봄에 대해 명시적으로 되는데, 존재자적으로 망치의 존재가 못의 못 받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 점에서 명시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 둘러보면 작업도구의 손상에 부딪히는 것이다. 그때마다의 그것을 위함으로의 지시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일으킴과 더불어 그것을 위함 자체가 또 이것과 더불어 작업 연관이, 곧 전체적 작업장이 더욱이 그 안에서 배려가 언제나 이미 체류하는 그런 곳으로서 시선에 들어온다. 작업장 전체면 도구 전체가 되는 것이고, 도구 전체는 쓸모 전체를, 지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네요. 도구 연관은 아직 결코 보여지지 않은 전체로서가 아니라 둘러봄 속에서 부단히 처음부터 이미 발견된 전체로서 번쩍거린다. 여기도 aufleuchtt라는 말을 썼어요. 도구 연관이 이제 세계 가까이 다가와 있는 개념이네요.
이러한 전체와 더불어 도구 전체와 더불어 그러나 세계가 자기를 알린다. 예, 세계가 지시 멜데트.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칸트에게서는 사물의 현상을 통해서 물 자체가 자기를 알리지요. 근데 하이데거에서는 도구의 현저성, 집요성, 저항성을 통해서 세계가 자기를 알리는 것이네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용제자의 결연은 곧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전혀 처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식으로 그렇게 그것의 일상적인 거기에 있음이 쭈게겐자임, 이것도 거기에 있음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명한 그런 용제자의 결연은 둘러봄 속에서 발견된 지시 연관들의 부서짐, 브루프이다. 둘러보면 호공에 부딪히고 호공에 부딪힌다, 이건 만나는 것이 없다는 것이네요. 찾는 것을 못 찾는다는 표현이네요. 이제 비로소 결여된 것이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갖고서 용제의 적이었는지를 보게 된다. 예, 보피어, 보미트. 보피어는 무엇 때문에라고 번역했는데 그 이유는 보주를 우리가 무엇을 의해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요. 무엇을 갖고서, 보미트는 이건 도구예요. 도구를 갖고서 작업을 하죠. 도구를 갖고서 도구가 갖고 있는 쓸모가 무엇 때문에 쓸모인지, 무엇을 위한 쓸모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리게 돼요. 망치는 못 박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또는 망치는 못에 대해서 쓸모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금 주의 세계가 자기를 알린다. 그렇게 번쩍거리는 것은 스스로 여러 다른 것들 중에 하나의 용제자가 아니고 한층 더 용제적 도구를 가령 기초지우는 전제자가 아니다. 번쩍거리는 것은 모든 확인 및 고찰에 앞서 현장 속에 있다. 다자인할 때의 다, 현존재할 때의 현을 여기서 현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현장은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말하면 계시성이에요. 계시성은 세계의 계시성과 나의 계시성을 포괄해요. 간단히 계시성 이렇게 축약해 말하는데 전개해 말하면 나의 계시성 및 세계의 계시성이 계시성이에요. 현장 그랬을 때 이것이 뭘 의미할까 의문스러움. 일단 세계의 계시성 또는 계시된 세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쩍거리는 것은 스스로는 둘러봄이 언제나 존재자애로 가는 한도에서 둘러봄에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둘러봄에게 갓김이 계시되어 있다. 계시함과 계시성은 이하에서 전문용어로 사용되어 그것은 여름, 아우프슐리센과 열려져 있음, 아우프게슐로센하이트를 의미한다. 계시성은 에어슐리센, 에어슐로센하이트, 계시함이 에어슐리센, 계시성이 에어슐로센하이트인데 그것의 의미는 여름과 열려져 있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계시함은 결코 간접적으로 추론을 통해 획득함 같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추론이 슐로센인데 슐리센은 추론하다고요. 그러니까 에어슐리센, 아우슐리센에 다 슐리센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혹시 착각해서 추론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용자자들에서부터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은 특히 이런 운트 안도렌 이런 말일까요? 예, 축약해서 특히라고 합니다. 다음에 입각해 나타난다. 앞에서 해석된 벨의 양상들 속에서 세계의 번쩍거림과 용제자의 탈세계화가
병행하고 개hen 주자면 또는 및 개hen 및. 그래서 용제자 입각해서는 단지 전제적으로만 존재함이 출현한다. 주의세계의 일상적 배려 속에서 용제적 도구가 이것에 자기 입각한 존재 안지자인 곧 세계에 의거한 용제성에 있어서 만나질 수 있어야 함을 위해서는 그 속에서 둘러봄이 몰두하는 그런 지시들 및 지시 전체성들이 둘러봄에게는 물론 둘러보지 않는 주제적인 포착함에게도 한층 더 비주제적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의 자기를 알리지 않음은 용제자가 자신의 비현저성에서부터 돌출하지 않음을 위한 가능 조건이다. 그리고 그것, 즉 세계의 자기를 알리지 않음 속에서 이러한 존재자의 자기에 입각한 존재의 현상적 구조가 구성된다. 세계가 자기를 알릴 때는 존재자가 용제성을 상실하고 있는 때이고, 세계가 자기를 알리지 않을 때는 존재자가 용제성을 갖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비현저성, 비집요성, 비저항성 같은 결핍적 표현들은 우선적으로 용제적인 것의 존재의 적극적인 현상적 성격을 뜻한다. 이러한 운이라는 것은 용제자의 자기 억제의 성격을 뜻하고, 이것은 우리가 자기에 입각한 존재에 의해 염두에 두는 것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네요. 하이데거는 이 자기에 입각한 존재 안지히자인을 자기 억제, 안지할텐과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제자의 용제성은 자기를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에 입각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즉 자기에 입각한 존재는 그러나 우리가 유별나게도 우선은 주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서의 전제자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칸트가 그랬듯이 전제자애로의 1차적이고 배타적인 방향잡음 속에서는 자기의 입각함이 존재론적으로 결코 해명될 수 없다. 하나의 해석이 그럼에도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기의 입각함이라는 말이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것이야 한다면 그러하다. 사람들은 대개 있어서 존재자적으로 강조적으로 존재의 이러한 자기 입각함을 원형하는데, 근데 칸트가 썼다. 칸트를 끌어들여서 칸트의 용법을 원형, 도움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원형은 현상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네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이러한 존재적 원형이 이미 그런 원형과 더불어 추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존재론적 진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존재 구조면에서 존재자를 진술한 것이냐, 이것이에요. 현상, 사물의 현상의 이면에 사물 그 자체가 있다라는 이 진술이 사물의 존재의 구조에 의거한 진술이냐. 존재론, 그러면 존재 구조의 면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이미 분명하게 하는 것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자기에 입각한 존재는 단지 세계 현상의 근거 위에서만 존재론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세계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번쩍거릴 수 있다면 그것은 여하튼 계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둘러보는 시기의 배려함에 대한 세계 내부적인 용제자의 접근 가능성과 더불어 각기 이미 세계가 앞서 계시되어 있다. 세계는 따라서 그 안에서 현 존재가 존재자로서 각기 이미 있었던 그런 어떤 것이고, 현 존재가 각종의 어떤 식으로든 존재자의 명시적인 도착에 있어서 그런 도착 이후에는 언제나 그리로 단지 되돌아갈 수만 있는 그런 어떤 것이다. 이 문장도 애매한 문장이에요. 의역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번역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세계 내 존재는 지금까지 해석을 따를 때 다음을 말한다.
도구 전체의 용재성에 대해 구성적인 지시들에 비주제적으로 둘러보면서 몰두함. 이것이 세계 내 존재의 의미라는 것이네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도구 전체의 용재성에 대해 구성적인 지시들에 비주제적으로 둘러보면서 몰두함. 평균적 일상성에서의 세계 내 존재가 그러한 몰두함이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각기 이미 그것이 존재하는 식으로 세계와의 친숙성의 근거 위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친숙성 속에서 현 존재는 자신을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것으로 상실할 수 있고 또 그것에 의해 매혹되어 있을 수 있다. 노멘,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요. 세계가 내보이는 다양한 존재들에게 눈이 팔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몰두함이고 자기상실이고 그런 것이네요. 무엇이 현 존재가 친숙해 있는 것이고 왜 세계 내부적인 것의 세계부합성이 번쩍거릴 수 있는가? 어떻게 더욱 자세히 지시 전체성이 곧 그 안에서 둘러봄이 움직이고 그것의 가능한 부서짐들이 존재자의 전체성을 앞으로 밀어내는 그런 지시 전체성이 이해될 수 있는가? 세계성이라는 현상 및 문제의 명확한 마무리를 목표로 삼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용제자의 구조들에 대한 하나의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들의 구성 연관 속으로 위에 제기된 물음들이 물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용제자가 어떻게 세계를 나타내는지가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은 듯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시와 기호의 관계 속에서 지시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호관계와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우선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